어이구. 백본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주셨던 분이고 제임스 딘 님의 질문이고요. 와우. 발기 각도 관련 질문입니다. 배 쪽으로 180도, 아래쪽을 0도라고 가정했을 때 발기가 됐을 때 160도 정도로 상당히 상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네. 하셨는데 삽입을 위해 성기를 잡고 0도 방향으로 내렸을 때도 100에서 120도까지밖에 안 내려갑니다. 더 내리면 부러질 것 같고 뻐근합니다. 정상인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뿌리부터의 각도가 그렇다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음경만곡증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 다만 각도가 뭐 160도라고 하면 애매하지만 그냥 평균으로 다 따져본다면은 약간 퍼센테이지가 좀 낮은 극단 쪽에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뭐 아래로 내려간 것보다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꼿꼿하네요. 네. 강직하고. 그래서 다만 이제 삽입 시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뭐 아까 0도까지는 안 되고 90도까지는 안 되고 한 90도, 그러니까 배에 닿는 게 180도고 네. 0도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90도가 수평 안 되고 정도고 한 100도라고 하셨던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은 뭐 정상이 또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서 일단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뭐 그냥 노멀 베리에이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네. 네, 그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를 좀 만들어서 그리고 이게 네, 잘 이용하면 좋은 곳을 잘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요소를 갖추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임스 딘님은.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여기 음경만곡증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지금 질문 주신 제임스 딘 님이 음경만곡증이라고는 저는 생각되지 않고 뿌리부터 이렇게 위로 솟아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될 것 같은데 음경만곡증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이건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발기 각도가 그 중간 부위부터 30도, 60도 좌우로 휘는 분들도 있고 네. 아무튼 어떠한 그 노화 또는 스카 티슈 어떤 조직의 손상 플렉이라고 하는 어떤 결절 때문에 그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 부위부터. 처음부터 그러시지 않았죠. 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페이로니 병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보통 수술적인 교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인디케이션 적응증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 수술을 권하는 게 아니고 발기가 됐을 때 통증이 심하거나 네. 또는 그 파트너와 삽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뭐 예를 들어 좌로 이렇게 막 휘어 있어서 정상적인 관계를 진입이 불가능한 정도라면은 그때는 수술적 교정을 노릴 수가 있겠고요.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뭐 드물게 있지만 그 확률이 높은 편은 아니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적인 요법을 사용했던 경우도 덜어 있지만 아주 특효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이게 한 번에 딱 생긴다기보다도 그게 좀 안정화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어서 그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 뭐 비타민 E 토코페롤이라든가 이런 거를 드시면서 조금 더 유화할 수 있다면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수술은 모든 게 다 굳어지고 나서 특별히 수술법은 이제 이렇게 휘었으면은 반대쪽을 당겨주는 방법도 있고요. 네. 여기 휘어있는 부분의 원인, 그 딱딱하게 굳은 조직을 떼면서 여기 보충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네, 이 수술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발기 유발을 시켜서 검사를 보면 생각보다 10도 정도고 통증도 없고 관계 안 되는 문제가 없지만 약간 왼쪽으로 휜 게 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수술을 안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재현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에 아래쪽을 이렇게 잡아서 당겨줘도 이거는 똑바로 갈 수가 있겠고 여기다가 어떤 조직을 이식해 주는 경우도 있고 네. 안쪽을 이제 뭐 코퍼럴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또 잡아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술이 부작용이 꽤 있어요. 발기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뭐
성기 길이가 짧아진다든지, 그래서 휜 거 조금 교정하고자 고추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된 적응증에 한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임스 딘님은 뭐 재밌게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으세요. 예. 좋으십니다. 밤토리니님, 요거는 연관된 질문인 것 같아서 확대 수술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 좋은 질문인데 저분은 뭔가 비뇨기과 선생님은 아니시겠죠? 이게 페이로니 병이 심한 경우에 그 아이의 그 뭐죠? 그 발기부전 수술할 때 넣는 보형물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한쪽을 당기는 방법도 있지만 한쪽을 더 길게 해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확대 수술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때도 좀 주의하실 거는 많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확대 목적인지 아니면 어떤 음경 만곡 교정 목적인지는 먼저 그게 선행이 돼야 될 거예요. 네. 확대 자체만 하려고 하면은 더 간단하고도 부작용 없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크리스탈님 쪽에 질문 먼저 받고서 또 넘어갈게요. 남자가 정기적으로 정액 배출을 안 하면 전립선 비대증이 올 수 있을까요? 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대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아마 저희가 그냥 노화, 네, 나이가 호르몬의 들어서. 변화, 네. 정확하게 규정된 건 없지만 그 정액 배출 안 하면 전립선 염증이 올 수는 있겠지만 비대증 자체를 악화시키거나 없던 비대증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우님 질문은 좀 이따가 이제 여기 좀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네.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SYH님의 질문입니다. 무증상 현미경 혈뇨가 건강검진에서 아마 계속 나온다는 얘기 같고요. 전립선 염도 있고 방광 내시경에서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남자분이시겠죠. 그리고 크레아틴 수치는 1.03에서 1.09, 2년 전 요관결석이 있어서 쇠석술 제거. 네. 잠혈이 나와도 계속 나와도 상관이 없나요? 잠혈과 신장 기능, 전립선 염 때문에 잠혈이 나타날 수 있나요? 전립선 염 낫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와, 근데 질문 굉장히 잘 정리를 해서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잘 정리를 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몰라도 될 거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혈뇨가 나오는 걸 유관적 혈뇨라고 하고 현미경적 혈뇨라고도 하고 요잠혈, 소변에 피가 숨어있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건강검진 혹은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는 게 요잠혈인데요. 그거는 이제 현상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요잠혈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나와도 되는가, 이런 현상, 그 잠혈 때문에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잠혈이 왜 있는가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너무 현미경적인 것이고 뭐 CT든 내시경이든 어딜 통해서 눈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CT에서 뭐 결석 같은 게 있어서 아까 결석 말씀하셨지만 신장 안에서 돌이 떼글떼글 굴러다니면서 어디 까져서 피가 나오거나 뭐 여러 가지 가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모르고요. 모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아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것이 현미경적 혈뇨 있을 때 한 5% 정도에 해당할 수 있는 비뇨기계의 악성 종양들, 방광암, 전립선암, 신장암 이런 게 원인이 되어서 피가 나오는 거라면 그건 좀 굉장히 큰일이죠. 그래서 혈뇨가 나온다고 해서 뭐 빈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몇 가지 뭐 그 사구체 신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혹은 너무나 높은 혈압 때문에 피가 나오는 거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신장 기능을 나쁘게 하니까 그걸 알아내서 한 번은 처치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원인을 모르고 그렇습니다. 증상이 없는 현미경 혈뇨는 건강한 성인에서 그냥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올 때 걱정이 되시거나 하면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검사하실 것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고요. 그 잠열 자체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단백이 없기 때문에 요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도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크레아틴 수치를 적어 주셨는데 보통
원래는 남자의 경우는 1.4까지를 정상 범주로 보고 요즘은 좀 낮춰서 타이트하게 보기 때문에 1.2까지를 보는데 그 노멀 레인지 안에 있으면은 신장 기능에는 현 상태로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요관 결석력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결석이 재발하지 않는지는 꼭 비뇨의학과에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결석은 신장에서부터 생겨서 요관으로 굴러 떨어지면은 응급상황도 나고 그때는 주로 유관적 혈뇨가 납니다. 아까 연재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미경 혈뇨하고 유관적 혈뇨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 유관적 혈뇨는 꼭 그 원인을 끝까지 파헤쳐야 됩니다. 대개는 뭐 종양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요로 결석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전립선 염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비뇨기 계통의 염증 예전에 한번 저희 다룬 적이 있는데 신우신염, 뭐 방광염, 전립선염, 심지어는 요도염일 때도 그 잠열도 그렇고 심한 경우에는 유관적 혈뇨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전립선염 때문에 잠열이 나올 수는 있지만 꼭 그거라고 지금 단정 지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증상 현미경 혈뇨라면은. 전립선염 낫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증상이 없는 분이라면 너무 그 증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뭐 올바른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물을 많이 드시면서 그 증상이 좀 있을 때는 비뇨기과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저는 그냥 오랫동안 지속되는 현미경적 혈뇨 있는 분은 콩팥이 이제 필터인데요. 필터 어딘가에 그냥 성긴 데가 개구멍이 있어서 거기서 적혈구가 좀 나오나 봅니다라고 설명드리는 편인데 한 가지 그 불리한 점은 뭐냐면 양치기 소년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혈뇨 원래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이 들어서 작년에 안 나왔는데 올해 갑자기 나왔다. 그러면은 하면서 뭐 CT를 찍든 뭐 방광 내시경을 보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원래부터 나오셨던 분은 작년에도 나오던 게 수십 년 동안 나오던 게 올해도 나오는구나 하면서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흡연을 하신다면은 뭐 방광암이나 이런 걸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줄이시고 업보를 쌓지 않게 좀 주의를 하시다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여튼 그냥 나중에 연령이 좀 높아지셨을 때 글쎄요 신장 초음파, 방광 초음파 같은 거 건강 검진 꾸준히 하시면서 그 정도입니다. 이거를 그 답변 준비할 때 저희가 따로따로 자료를 모아서 연재현 선생님이 뭐 답신다는 게 있고 제가 하는 거 모아서 저희가 토의를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도 있어서요. 일단 좀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ABCD님 질문도 혈뇨랑 관련된 거라서 같이 붙여놨는데요. 뭐 수술을 하고 무슨 수술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왼쪽 신장 부근이 아파갖고 혈뇨가 있었던 것 같고 유관적 혈뇨가 좀 진하게 나오셨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는 피가 안 나온다. 뭐 나이와 어떤 그 증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임상적으로는 요로 결석, 요관 결석 같은 게 좀 있다가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신우신염이 좀 있어서 신장이 아프셨을 수도 있고 혈뇨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괜찮아졌다 하더라도 그 신우신염이 됐건 요로 결석이 됐건 뭔가 유관적 혈뇨가 나왔다는 거는 찜찜합니다. 피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릴 게 이거를 조금만 확대를 해 주실 수 있으면은 그래서 PPT를 조금 확대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장기에 따른 혈뇨도 뭐 신장, 요관, 방광, 전립선 이렇게 질환별로도 분류가 되고 또 연령대에 따라서 젊었을 때는 뭐 요로 감염, 그 다음에 20대 이상에서 요로 결석이 쭉 있다가 중년 이후 특히 남성, 흡연하는 남성에서는 방광암 같은 요로계 암이 잘 생기고 50세 이후에는 전립선, 뭐 비대칭 전립선 암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세 혈뇨, 아까 요 잠열, 미세 혈뇨, 현미경적 혈뇨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교과서에 보면은 암이 있을 때 2에서 4% 정도에서 현미경적 혈뇨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적 혈뇨의 2에서 4%의
원인이 방광암이라는 얘기보다는 방광암 환자에서 한 5% 정도에서는 현미경적 혈류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35세 이상에서 뭐 2번 연속된 뭐 건강 검진이건 그냥 증상이 없이도 아무튼 소변 검사를 했는데 요 자멸이 비쳤다. 그렇다면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는 검사에는 뭐 소변으로 보는 암세포 검사도 있고 하지만 CT를 보통 권하게 되고요. 조영제를 사용한 CT를 통해서 그 요로의 결석, 암 이런 게 있나 없나를 봐야 될 거고, 방광 내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비뇨의학과에서 방광 내시경을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세 이상에서는 이런 검사를 권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하지만 저도 그 실제로 임상에서는 방광염 재발하시는 여성분들이나 또는 특히 여자분들한테 현미경 혈류가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내시경을 권하진 않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3번, 4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 건강검진이 나오거나 또는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는 CT를 먼저 찍어보고, 그러니까 내시경은 약간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약간 침습적일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시경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재영 선생님 말씀처럼 요 자멸이라는 거는 그 현상 자체보다도 원인이 무엇일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신장 기능이 나쁜지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거는 일단 혈액 검사를 통한 아까 크레아틴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복되면은 방광 내시경 또는 CT를 한번 찍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네. 또 그러면 홍지님, 지루는 고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루는 사실 저희 다음에 방송해 주시는 강동우 선생님께서 더 확실하게 말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관계 발기 능력이 비뇨의학과의 뭐 고유 영역이긴 하지만 지루가 사실 저는 그냥 뾰족한 묘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런 사실은 편이긴 한데, 네. 검사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발기력이 멀쩡하시고 그런 분들이라면은 뭔가 이거는 시민성 요인 또는 여태까지 겪어오신 자위 또는 성생활의 습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 상담을 하면서 고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예전에는 뭐 그 심파토메메틱스 그 약제가 있었죠. 약이 있었는데 또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처방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발기 자체가 살짝 중간에 풀려서 발기된 상태에서 성적 자극이 들어와야 그게 그 자극이 점점 쌓이다가 이제 사전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지루라고 하면은 대개의 경우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위를 통할 때는 그렇게 늦지 않게 원하는 시간대에 뭐 5분, 1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경우도 꽤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은 정말로 자, 그렇다고 뭐 성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뭐 조금 뭐 어떤 젤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해 보세요라고 말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진짜 부부신데 그 아기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걱정이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이제 두 분 다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시되 이건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사랑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 전에 자신의 손이든 다른 조치를 취해서 극치감 거의 맥시멈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바로 삽입을 해서 사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이 뭐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유 김치찌개님, 어릴 때 비만이면 성기 크기가 안 자란다는데 사실인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성기 크기라는 게 해수면, 해발 고도이기 때문에 비만인 분들은 그 아래쪽 그 뿌리 근처에 지방층이 좀 두텁다 보니까 자기 원래 성기 크기보다 손해보는 경우가 늘 좀 있습니다. 그거라고 하면은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소화일 때 뭐 예를 들어 비만이 너무 심하다든가 하면은 결국 지방 세포들이 또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성 호르몬이 성장기 그리고 사춘기 이때 충분히 2차 성징 커져야 될 때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조금 작을 수도 있긴 하겠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첫 번째 그때 저희가 무슨 얘기하다 해발고도 얘기가 나왔죠. 길이 연장술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착시 효과처럼 이 성기라는 게 그 복부 피하 지방에 묻혀 있는 경우에는 작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나중에 체중 조절을 하고 뱃살을 좀 빼면은 뭐 원래 크기대로 돌아올 수가 있겠는데, 비만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하면은 뭐 소화 당뇨도 있을 수 있듯이 뭔가 내분비 계통에 교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2차 성징 이런 데로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한 비만일 때는, 그리고 그 비만도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조절이 안 된다면은 영구적으로 성기 크기가 작게 나올 수도 있겠죠. 소화 내분비과를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용상님 저희 단골 손님이신 것 같은데 소변 잘 찾는 법 궁금합니다. 자세가 있나요? 참. 이거는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네요. 자세까지 말씀하신다는 거는 혹시나 뭔가 그 절박뇨 플러스 좀 셀 때도 있으신 건지를 모르겠는데. 남자분이신 것 같지 않나요? 이용상님. 예. 뭔가 뭐 그 까치발 들고 이런 그 답변을 기대하시는 거라면은 그거는 검증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방광을 급박한 순간에 순간적으로 참을 수 있는 뭔가 자세나 행동이 있을까요? 남자분은 전립선이 있고 요도가 길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조금 유리한 편이긴 합니다만 일단 한번 비뇨의학과 방문하셔서 소변의 염증하고 실제로 잔뇨량하고 방광 기능 같은 걸 한번 측정을 해보신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작용 없이 가볍게 쓸 수 있는 그 과민성 방광 약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이벤트가 자주 있으시다면은 그 약을 쓰시는 게 좋을 거고, 뭐 하는 업무 때문에 소변을 참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건 직업병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뭔가 그런 이벤트를 자꾸 만들면 안 되시겠죠. 네. 그렇다고 물을 줄이시면 안 돼요. 뭐 너무 자주 마려울까봐 걱정이 돼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증상이 점점 악화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농님, 산부인과 초음파 보다가 소변이 차 있다고 소변을 봤는데 잔뇨가 계속 남아서 소변줄을 뽑아냈는데 20cc 빼니까 더 이상 안 나왔다. 저거는 뭘까요? 소변줄로 뽑았다면은 원래는 잘 소변줄을 여성분이시겠죠. 산부인과 초음파니까. 그러니까 소변줄이라는 거는 잔뇨를 빼내는 거의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요도에 그 소변줄이 들어갔다면은, 폴리라고 하는 카테터 들어갔으면은 다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10cc, 20cc 정도 약간 남아있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의료진이 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변줄을 넣어서 조금씩 빼내면서 끄트머리에 남아있는 잔뇨량까지 다 나올 수 있게 하는 뭐 팁이 있는데, 뭐 그런 게 있을 거고, 20cc 정도 만약에 잔뇨가 있었다면 굳이 이거는 안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평소에 배뇨 하실 때 뭐 시원하시겠습니다만 끝나고 잔뇨감이 있거나 그러시다고 하면은 저희는 간단하게 복부에다가 초음파를 그러니까 기구가 있습니다. 잔뇨 측정 기구. 딱 되면은 삐삐삐 하면서 몇 cc 남았다라고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니까 한번 신경 쓰시면은 시간을 내셔서 비뇨의학과 가까운 데 내원하셔서 그 소변 좀 잔뇨가 남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소변의 속도와 잔뇨를 측정하는 검사가 있으니까요. 네.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보통 그렇게 저희가 걱정 안 합니다. 그 전립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건강한 여성분들은 잔뇨나 배뇨 장애가 별로 없으세요. 차라리 오줌이 새면 샜지. 그렇죠. 요도가 짧기 때문에 요실금이 있으면 있었지, 오줌이 찼는데 배출을 못해서 응급실 가는 경우는 대개는 남자 환자분들이거든요. 반대로 남자들은 요실금이 별로 없고요. 네. 전립선 수술하신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당뇨가 있거나 무슨 신경계통의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신경인성 방광이라는 질환이 있어서요, 잔뇨가 심하게 남을 수가 있겠죠.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요거 조금만 저희 준비한 거를 더 보고서
이종도님 질환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난 최고다님 질문 주셨는데 확대 수술. 예전에 이것도 저희가 한번 다룬 적도 있고 그 이영진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신 적이 있는데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도움 되실 거고요. 뭐 자가 지방 이식, 대체 진피, 필러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자가 지방은 요즘 하는 병원이 흔치 않습니다. 나중에 괴사가 되거나 의외로 부작용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많이 하는 세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보면은 예전부터 많이 해보던 실리콘, 뭐 해바라기라도 불러. 해바라기 업글 버전이네요. 네. 네. 이거는 이제 T형, 두드러지는. C형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얘네의 장점은 감사합니다. 네. 기부형. 어유. 네. 이거를 이따가 말씀드려야겠죠, 박찬선님. 네. 네. 익숙치 않아서. 네네. 어유. 네. 그러네요. C타입의 링이 있고 T링도 있는데 얘네 장점은 장단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뭘 권한다기보다 그냥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제일 좋은 점은 싸요. 비용이 저렴하고 확대 효과가 그래도 좀 누가 봐도 좀 한 것 같고 이 사람 그 튜닝을 했구나. 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빼버리면 돼요. 네. 단점 누가 봐도 한 줄 알아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분들 취향입니다. 그럼요. 그 어떤 분들은 기왕할 것 좀 티 팍팍 나게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원래 좀 컸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해달라 하시는 분들한테는 만족스럽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이물감이 있거나 결정적으로 파트너분이 별로 안 좋아하셔서 한 달 만에 빼시는 분도 있어요. 아플 수 있죠. 네. 두 번째, 아까 말씀 주신 필러 주입술. 얘네 장점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의료진이 선호할 수 있는 수술이에요. 시술이에요. 5분에서 10분이면은 큰 부작용 없이 주사가 들어가는 어떤 구멍 하나만 뚫고서 쭉쭉쭉쭉 주사제를 넣어주면은 커지고요. 이거는 미용 성형에서 쓰여지는 필러하고도 근본적으로는 히알루론산 필러이기 때문에 비슷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뭐 째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흉터가 안 남고 금방 일상생활 가능하고 조루 개선 효과 좀 있고 단점 1번은 흡수. 그러니까 미용 성형에서도 그렇지만 팔자 필러를 넣어도 시간 지나면 흡수되거든요. 리터치를 해줘야 되듯이 여기 꽤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으세요. 그 얼굴에 사용되는 필러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10에서 15cc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흡수가 되면은 주기적으로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꼭 아셔야 되는 게 모양이 약간 비대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볼록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몰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물 작업 같은 거를 돌돌돌돌돌돌 해서 동그랗게 대칭으로 만들어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흡수되는 게 이분하게 쭉 골고루 그 흡수되는 게 아니라 한쪽만 먼저 흡수될 수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모양이 좀 약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그럼 또 주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게 아까 진피가루가 혼재된 어떤 뭐 혼합형 필러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 지속 시간이 조금 더 오래되고 영구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3년, 4년까지 지속이 될 수가 있고 하지만 어떤 비대칭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필러의 그 전형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대체 진피라는 거는 필러하고 장단점이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장점은 거의 영구적일 수 있고 수술을 잘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네. 이물감이 좋고 적고 생착이 되고 나면 큰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길이 연장 효과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필러는 통통하게 만들 수 있어도 길이 연장을 인대를 어떻게 좀 끊어놓거나 또는 어떤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해줄 수는 없는데 대체 진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부목처럼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수술을 째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 인대를 조금 느슨하게 해줄 수 있어서 길이 연장 효과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단점 비용이 뭐 상대적으로 좀 더 들 수가 있고 확대 효과가 좀 제한적입니다. 필러 같은 경우에는 많이 크게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넣으면 돼요. 부작용을 좀 감내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대체 진피는 대개는 그 완제품으로 나오거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합성된 진피도 있고 생체 진피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 나온 완제품에 따라서 뭐 4 곱하기 7cm 뭐 두께는 뭐 한
6, 7mm 정도, 그 정도를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아주 큰 확대 효과를 누릴 수는 없겠죠. 그리고 안 듯? 네. 네. 회복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오래 걸리고 수술이기 때문에 그 수술의 주의사항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주 동안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항생제도 드리고 계속 소독을 하고 실밥을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제거를 하는데, 아무튼 경고를 많이 해드려요. 뭐 염증 반응이 있거나 하면은 뭔가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니까요. 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일장일단이 있는 수술들이니까 뭐 이거를 본인의 어떤 목적과 비용과 니드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은, 그리고 꼭 이거는 비뇨기학과 전문의한테 받으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냥 요즘은 뭐 야매로 하는 사람들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는 뭐 그냥 여러 의원에서도 하고. 그런가요? 당연히 무슨 비의료인한테면 더 안 되겠죠. 무슨 뭐 예전에 바세린 같은 거 넣어서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 그래서 이건 예전 저희 방송인데 자세한 설명 원하시면 여기 한번 참조해 주시고, 저희 생각에는 그냥 안전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미용 성형의 경우에는 어떤 미적 감각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 성기 확대 수술은 안전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어차피 들어가는 재질과 양에 따라서 숙련된 비뇨기과 의사라면은 비슷비슷합니다. 그 효과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게 부작용이 없이 수술이 완료가 됐느냐를 꼭 생각을 하시고, 포경수술 안 된 상태에서 확대 수술은 어떤 걸 권하시나요? 저는 확대 수술은 포경수술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는 편인데요. 네. 가능한 게 있을까요? 확대 수술을 포경수술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덮인 상태에서 하면은 일단 모양이 되게 우스꽝스러워질 수가 있고요. 필러 같은 거는 일단 못 합니다. 덮여 있는 상태에서는. 포피로 다 가겠죠. 네. 네. 약간 반 포경 정도 된다면은 그때는 그냥 저는 포경수술을 원치 않으시면은 대체 진피를 넣을 것 같고요. 링은 가능하고요. 근데 웬만하면은 튜닝을 할 거라면은 포경수술을 하면서 대체 진피를 같이 넣긴 하죠. 왜냐면 포경수술을 먼저 해버리면은 필러는 바로 못 넣겠죠. 그렇지요. 주사제를 쭉 쏘면은 포경수술 하려면 꼬매놔야 되니까, 꼬매놓은 그 뭐죠? 그 봉합된 상처 사이사이로 필러가 쭉 빠져나올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꼭 필러를 원하신다면은 포경수술 먼저 해놓고 뭐 몇 달 또는 뭐 1년 후에 필러를 권하거나, 한 번에 하시길 원하면은 대체 진피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조기 중간에 라숙자 펑평댕님 질문 먼저 또 볼게요. 곤지름이 2, 3년 되면 자연스레 활동성이 비활동성으로 바뀌어서 곤지름이 더 커지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이거는 뭐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나중에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저는 이 면역력이라는 게 물론 중요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곤지름이 HPV라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곤지름을 만들지 못하고, 왜냐면 인구의 한 30% 정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증상이 없잖아요. 무증상 상태로 1년, 2년, 3년, 4년 지속되면 될수록 1년에 한 50% 정도에서 없어진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의 피부에 면역이 작용해서 그 바이러스를 침입하지 못하게 해서 그냥 날려버린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고지고대로 생각하는 면역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게, 어떤 분이 곤지름이 생기고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예를 들어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는 홍삼이었나 그런 거를 잔뜩 드신 다음에 엄청나게 재발해서 오신 케이스도 보기는 했고, 근데 또 국소적인 면역은 또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것이, 곤지름도 곤지름이지만 이쪽에 이제 습진 같은 게 생겨서요, 피부염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스테로이드 연고, 소위 말하는 면역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경우에 그쪽 부분에 곤지름이 좀 재발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면역과의 큰 관계성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일단 몇 년 지났을 때는 곤지름 증상이 없이 몇 년 지났으면 바이러스가 없어졌다고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 재발이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너무 갭이 클 것 같아서요. 저는 사실은 이 곤지름 얘기만 나오면 되게 작아집니다, 이게.
이 라숙자 펑평댕님 같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질환에 대한 설명은 어느 누구도 단언해서 얘기 못할 거예요. 비뇨기과과 의사건 산부인과 선생님이건 감염내과 선생님이건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되게 100%한 것도 없고 면역력과 상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 퍼센티지라는 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가 제대로 아마 아직 이것도 안 되죠. 정확히 밝혀진 게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냥 임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무책임할 수는 있지만 곤지름이 처음에 생기시고 나서 철저하게 관리를 일단 하시면 돼요. 한 1년 동안은 뭔가 찜찜한 병변이 있으면은 조기에 오셔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큰 덩어리가 있으면은 거의 100% 주변에 시딩이 돼서 씨가 뿌려져 있어요. 그랬다가 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피곤할 때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찜찜하다 싶으면 빨리빨리 와서 처음에는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지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반복되는 과정을 한 1년 정도를 꼼꼼하게 보시다 보면은 재발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게 5년, 10년 뒤에 만약에 또 뭐가 나타났다. 그럼 그게 예전 거의 재발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관계 또는 뭐 다른 요인으로 재감염인지 그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이게 만약에 헤르페스에 대한 질문이셨다면은 지금에 대한 거 뭐 피곤하지 않게 살고 면역 기능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곤지름 HPV에 대한 거라면은 조기 한 1년 동안은 열심히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에서 검진 제거 받으시고 가다시 백신 주사 맞으실 여력이 되면은 세 번에 걸쳐서 맞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이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살다가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덮어놓고 요거는 좀 지켜보셔도 고민하는데 달라질 게 별로 없으세요. 이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무 안타깝게도 이건 이제 진짜 운입니다. 운. HPV를 뭐 국내 연구였는데요. 20, 30대 여성의 경우 우리나라 49% 정도가 HPV 적어도 하나 이상 감염된 적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우리에게서 흔한 건데 근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떤 분은 증상이 생기고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너무 괄시하거나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누구나 3명 중에 1명꼴로 갖고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가 운 나쁘게 발현된 거니까요. 근데 치료가 결국은 될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여성분이라면 당연히 예방접종을 해서 90% 가까이 그 자궁경부암을 예방하실 것이며 남성분도 자궁이 없어서 절실함은 좀 떨어지지만 일단 6번, 11번 사막이 생기는 것도 좀 줄이고 내 여친이나 와이프한테 위험한 바이러스 전달하는 것도 좀 줄인다고 한다면은 맞으셔도 좋고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질문이 좀 많이 밀려가지고요. 그런가요? 요거를 나중에 하더라도 이걸 먼저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아까 저희 그 누구였죠? 5,000원 주신 분 걸 먼저 하는 게 도리에 맞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박천선님 네, 답신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40대 깔끔하게 소변을 못 보는 느낌이 듭니다. 전립선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전립선 깔끔하게 못 보는 느낌이라는 게 주관적인 느낌이실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줄기가 약하거나 잔뇨량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게 늘상 드는 느낌이 아니시라면은 그리고 만약에 다 보고 나서 뚝뚝뚝뚝 몇 방울 떨어지는 게 지금 이슈라면은 일단 습관부터 먼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늘상 강조하는 70kg 남성 기준 한 2.5리터 50kg 여성 기준 한 1.8에서 2.0리터 정도를 수분 섭취를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2.5리터 이상 되는 물을 마시고 한 3시간마다 소변을 좀 참았다 보시는 훈련을 해주세요. 하루에 6번에서 7번 정도. 그러면 한 번에 대략 산술적으로 나누기를 하면은 회당 소변량이 300cc 이상이 나오는 게 그 적당 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양이 많을 때 오줌을 싸야 줄기가 세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변기 대변 보고 뒤에 플러시 버튼을 누르고 물을 내리면은 수위가 높을 때는 콸콸 나오잖아요. 좀 이따가 물이 차기 전에 또 누르고 또 누르면은 쫄쫄 나올 거예요. 일단 그런 습관 먼저 길러 보시고 나는 이게 너무 습관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고 물도 잘 못 마시겠고 뭐 그렇다면은 비뇨기과에 가서 전립선 검진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대증은 없는지 염증은 없는지 과민성 방광은 아닌지 보고
적절한 약의 도움을 좀 받다가 40대시기 때문에 평생 약 쓰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습관을 바꾸면서 술, 커피 안 좋고요. 뭐 오래 앉아있는 거,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뭐 다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다 보고서 움직임에 따라 조금씩 나오는 그것이 방광 안에 남아있는 잔뇨가 아니라 오히려 젊은 분들은 더 흔한 게 요도 안에 남아있는, 마치 빨대 안에 마지막에 이렇게 물을 채워놨다가 탁 놓으면 샥 나오듯이, 만약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배뇨 하실 때 그 습관을 소변 다 보신 다음에 힘을 딱 이완시키고 딱 있는 상태에서 한번 항문 조이는 케겔 운동을 한번 쫙 하면은 그 요도 주변부의 괄약근이 살짝 수축하면서 그 길쭉한 요도 안에 있는 게 좀 나오거든요. 그걸 한 3번 정도 하는 거를 반복하시는 거를 좀 해보셨을 때 그렇게 마지막에 요 점적, 소변이 방울져 떨어지는 그 현상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전립선 비대 때문에 남아있는 방광 잔뇨라기보다는 요도 안에 남아있던 그 잔뇨일 수가 있으므로 아무리 힘주고 꼬추를 팍팍 털어봤자 끝에 10cm 정도 남아있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소변은 아직 나올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전하게 조준한 상태에서 다 빼셔야 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면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좀 묻어난다고 휴지로 닦는 습관 기르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레브럼님, 디디님 하루에 2.5리터를 보통 권장을 하는데 보통 그 일반적으로는 kg당 30cc 정도, 70kg 남성 2.1리터 정도를 최소한 섭취하기를 권장하는 건강한 사람 기준이에요. 뭐 신부전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아주 안 좋거나 이런 분들 말고 일반 성인 기준으로 해서 자기 몸무게 곱하기 30cc 정도를 권장을 하는데 이런 배뇨장애 또는 불편함이 오줌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드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일단은 또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도님, 당뇨와 성생활의 연관성은 매우 큽니다. 담배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그 성 기능에 그 발기부전에 영향 미치는 리스크 팩터들을 쭉 그 무슨 뭐라고 하죠? 기여도를 분석을 해보면은 질환 중에서는 당뇨가 당연 제일 높을 거예요. 혈압도 있고 하지만 성인병 중에서는 당뇨가 오래되면은 발기력이 떨어지는 건 자명하고요. 그 다음에 발기력을 올리기 위해서 뭐 비아그라나 발기약제를 써보시고 매일 먹는 시알리스도 처방해서 한번 복용해 보시고 비뇨기과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남성 갱년기가 의심된다면은 남성 호르몬 체크하고 그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당뇨가 너무 심하거나 조절이 안 되면은 이거 치료 잘 안 되세요, 사실은. 네, 그래서 혈당 수치가 만약에 조절이 안 되시는 상태라고 하면은 당뇨라고 해도 결국은 현재 나의 혈당이 조절되고 있다. 약을 먹든 인슐린을 맞든 조절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뭐 당뇨 그 혈색소 수치라든가 이런저런 거를 내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일단 그거를 완벽하게 맞춰보시고 흡연하신다 그러면은 그걸 좀 끊어보시고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약제 혹은 주사제 마지막에는 임플란트 수술 요게 발기 그러니까 원인 제거를 제외한 발기력 향상에 할 수 있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노력을 좀 하셔서 유지를 하시면 좋겠네요. 석봉현님, 요담배 계속 나오시면은 신장에 뭐 사구체 신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뇨의학과보다는 신장내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5세 이마삼님, 증상이 없어도 비뇨기과 검진을 꾸준하게 받으면 전립선 비대증을 피해갈 수는 있나요? 35살이시라면은 일단은 증상이 없다면은 굳이 저는 오지 마시라고 합니다. 45세쯤 돼서 그냥 연애 한 번씩 오셔도 되고요. 지금 검진을 받는다고 약을 드릴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저는 사실 젊으신 분들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항문 초음파랑 PSA 검사를 20대부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사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풀로 다 검사를 한다는 개념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35세시라면은 특별한 배뇨장애나 증상 없으시면은 성병 검진 같은 거는 가끔씩 하시는 건 좋지만 전립선 검진을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그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지만 커지는 것 자체를 피해갈 수 있다. 이거는 아마 아닐 겁니다. 이거는 다 유전자에 쓰여 있는 거긴 한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국 필연적으로 전립선이 커지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뭐 그 우울해하거나 이제 나 외롭다 이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오히려 비대증 없는 분들이 기분은 좋지만 수적으로는 외로울 것이고요. 그래서 커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그거는 없고, 굳이 말한다면은 서구형 식습관이 좀 더 전립선 비대증을 조장한다고 돼 있어서 뭐 고기라든가 지방제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좀 더 커질 수 있겠는데, 제 생각에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내과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비대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배뇨 장애가 문제인데요. 그거를 이제 놓치고 소변 불편한데 계속 그냥 버티다가 병원 오시는 분들은 이미 방광이 좀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이제 수도꼭지고 방광이 소변을 보게 하는 그런 주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데, 방광은 아직까지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만약 좁혀져 있다는 전립선 비대증이든 뭐든 사인이 왔을 때 바로바로 약을 써서 좀 풀어놔서 방광을 기능이 좋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 말씀대로 한 45세든 그 전후에 배뇨에 좀 이상이 좀 있는 것 같다, 소변이 좀 자주 마렵거나 줄기가 약해졌다, 자다 깬다, 뭐 이런 일이 생기시면은 그때 즉각 오셔서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쭉 저희 질문 좀 내려봐 주시겠어요? 저희 아까 송호준님 질문을 주셨던 게 수술거랑 관련돼서 이거는 정말로 그 음경 확대술 시 보형물을 넣는다면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 제일입니다. 특히 이거는 성형수술이고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이잖아요. 꼭 해야 되는 수술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죠. 병이 질환 때문에 하는 무슨 암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런 확대술에는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포린 바디를 내 몸의 일부가 아닌 것을 주입을 하거나 진피를 넣는 거기 때문에, 물론 성형외과 수술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어떤 포린 바디 리액션, 뭐라고 하죠? 이물 반응 같은 거에 의한 부작용을 꼭 염두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위에서 항생제도 쓰고 주의 깊게 소독도 해야 되고 경과 관찰해야 되고, 뭔가 이상 징후, 붓는다, 통증이 심하다, 발적이 심하다, 뭐 심한 경우에는 열감이 있고 온몸에 전신 열감이 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뭔가 이거를 되돌이킬 수 있는 보형물을 뺀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치료는 치료대로 하고요. 방치했다가 괴사가 되기 시작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한 가지 살짝 다른 점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매우 중요한 내용이, 저희 쪽은 약간 저쪽 수술과도 또 동일한,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 있을 수 있는 급성 반응에 대한 부분인 거고, 안정화가 되고 나서는 저희 쪽은 조금은 더 안심이라고 할까요? 글쎄요. 예를 들어서 코 수술이라고 하면 요새는 많이 또 좋아졌겠지만, 예전에는 결국에는 여기 연골이 조금 그렇죠. 예를 들어 녹아내린다든가, 그러니까 장기간이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 가슴이라고 하면은 뭐 실리콘이 터진다든가 아니면 모유 수유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물질들이 모유에 섞여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성기 수술은 실리콘이든 아니면 진피든 뭐 필러는 조금 없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겠지만 문제 이런 면역 반응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은 생착이 잘 되면 일단 웬만해서는 그걸 빼야 할 일이 그렇게 잘 생기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이 수술을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면은 이거는 나와서 수술을 하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하면 의외로 수술은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생겨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물론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컴플레인 하신 분들은 있어요. 덜어 있지만, 하지만 대체 진피나 이런 거에서 빼보거나 응급실에 가게 되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 거의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한 번 생착이 되고 나면은 안전한 장기고,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수술하면은,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남자의 성기는 발기력도 중요하지만 소변이 지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아래 오줌길 요도가 손상이 되면은 그것도 이제 대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만 피해서 안전하게 수술하고 초기에 경과만 잘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대개는 문제 생기는 경우는 없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슬라이드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실 테니까 저거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올린 분도 보고 계실 것 같은 느낌. 올린 분은 못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와우. 전에 한 달 동안 질문 받아놓고 아, 언제 할지 포기를 하신. 죄송합니다. 일단은 요거는 뭐 그 말이 저거 많을까요? 나온 것만 해도 한 더 많이 있으니 저거 먼저 해소를 해보자. 그러시죠. 네. 샤워 후 냉수로 해주는 것 신바님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무엇에 냉수로 무엇을 하는 냉수를 게 뭘 무엇에 해주는 좀 걸까요? 혹시나 뭐 냉찜질? 뭐 고추를? 정력이나 이런 그러니까 이런 속설은 있죠. 뭐 여성은 따뜻할수록 좋고 남성은 시원할수록 좋다 이런 속설도 있는데 사실 뭐 고환의 정자를 생성시키는 그런 기능. 그거 뭐 저희 옛날에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뭐죠? 공업 선생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담금질 뭐 이런 거요. 공업 주조인가 뭐 할 때요. 주조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가 단조, 네. 뭐 아. 그 찬물에 넣고 뭐 이런 거 아, 단련을 시켜주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너무 차가운 것도 안 좋고, 그러니까 반신욕이나 이런 건 좋잖아요. 전립선에. 철사장. 그러니까 고환의 어떤 그 기능을 저해할 정도로 차가운 물, 뜨거운 물만 아니면은 오히려 따뜻한 게 좀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대세의 지장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 중요한 난소만큼 중요한 고환 그 약점을 이렇게 딸랑딸랑 달고 다니는 진짜 이유가 모르겠어요, 저거는. 근데 뭐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생리적으로 걔네들이 완벽하게 펑션을 하기 위한 온도가 우리의 뱃속 온도보다 뭐 2, 3도 낮다 보니 그걸 달고 다닌다. 아니 참고로 음낭 수종이 오래되거나 이러면은 그 고환 주변에 물이 차면은 네. 고환의 온도가 좀 떨어지면서 음낭 수종 자체는 꼭 수술을 안 해야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고환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수술을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차가운 것도 좋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눈누난나님, 귀두 부분을 샤워기 수압으로 마사지하면 정력 강화에 도움이 되나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정력이 무엇인가부터가 다른 얘기인데 혹시라도 뭐 귀두 부분을 자꾸 자극을 해서 예를 들어 민감도를 좀 떨어뜨려서 역시 이것도 철사장 같은 얘기네요. 예, 지속 시간을 증대시킨다 이런 맥락이면은 네. 상처가 생기지 않을 정도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남자분들 사우나탕 가면은 폭포수 같은데 이렇게 막 이러고서 계신 분들 있어요. 네? 누워서 위에서 아니 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냉탕에서요. 그 머리에 대고 머리에 대지 않고 이러고서 이제 여기에 다 쪽에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와. 귀두 부분에 샤워기 네. 수압으로. 근데 그게 과연 좋을지 와, 과하지 않으면 뭐 대단하네요. 전립선에 무리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굳이 예. 네. 참 대단한데요. 가끔 오른쪽 고환이 아이유 김치찌개님 엄지검지 손가락 누르는 느낌이 오는데 심한 통증이 아니시면은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주기적으로 또는 가끔씩 오시면은 정계 정맥류라는 경우도 있고 뭐 전립선 염일 때도 있고 급성 고환염 부고환염일 때는 통증이 심하거든요. 한쪽이 크게 붓고 그런 게 아니라 가끔씩 이 통증인가 긴가민가 할 정도로 불편감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뭐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진짜 네네, 정계정맥류나 전립선염 같은 거 보시면 오른쪽이라고 되고요. 하시니 또 네. 헤라님 과민성 방광과 복압성 요실금이 같이 왔는데 네 이거는 과민성 방광과 복압성 요실금이요. 복합 요실금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복합 요실금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네. 복압성 요실금은 왔으니까. 기침할 때나 배에 힘이 들어가면 오줌이 찔끔찔끔 새는 거고 과민성 방광은 급하고 자주 마려운 거거든요. 과민성 방광일 때는 보통 절박성 요실금이 잘 오고 그래서 과민성 방광이나 절박성 요실금일 때는 약이 도움이 되는 게 있고요. 복압성 요실금일 때는 단계를 뭐 1, 2, 3단계로 나눠서 심한 경우에는 수술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경미한 경우에는 좀 지켜보셔도 되고요. 일단 헤라님은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한번 가셔서 네. 그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약 같은 거를 처방받아서 조금 그 방광이 한 번씩 내가 보고 싶은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축축 수축을 하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약간 새어나오면서 요도를 자극하면은 그게 더 또 시너지 방향을 일으켜서 더 잘 새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복압성 요실금 수술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하시면서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한 뭐 7초, 10초 동안 항문을 쪼였다가 한 5초에 걸쳐서 살살 푸는 그 케겔 운동을 1회 하루에 뭐 수십, 수백 번씩 이렇게 하시면서 경과를 보시다가
과민성 방광이 조금 안정화되면은 복압성 요실금이 그때도 심하시면은 수술 같은 거 같이 고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뒤에 뭐 그 말씀하신 내용 적어놓은 게 원래 질문 중에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자, 또 시간을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돼서 또 다른 녹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몇 개만 마무리하고 레브럼님 3살이 잘 안 차올라온다고 하십니다. 음경에 병변이 있어서 레이저 치료 받았는데요. 아이고. 포경 수술은 돼 있으실까요? 포경 수술이 돼 있는데 살이 잘 안 차오른다면은 소독 항생제 연고 필요한 경우에는 먹는 항생제도 쓰시면서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네, 피부과라든가 비뇨약과라든가. 네, 이거 음경이니까 비뇨기과 가셔야죠. 뭐. 그다음에 김육감님, 식스센스 김님, 프로페시아 1mg 탈모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전립선에 뭐 육감님.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을 건 없고 전립선 크기가 좀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것도 뭐 1mg씩이면 크게 영향 없다고 그런 얘기도 했으니까, 있고 예. 정액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네.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김훈님 12살 아들 포경 수술은 뭐 상위. 죄송하지만 예전에 포경 수술에 대해서 한번 쭉 저희가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그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는 아드님한테 판단에 맡기셔도 됩니다. 아드님과 지금 안 상의를. 하면은 본인이 나중에 성인 돼서 하게 될 거예요. 네. 허밍님 비뇨기과는 여자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비뇨 기계가 다 남녀 공용의 중요한 장기들이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많이 오시죠. 그래서 오늘은 정신없이 그냥 저희가 한 20개 정도 질문을 답할 게 있었는데요. 진도를 못 준비해온 게 나갔습니다. 지금 한 4개, 3개 했나요? 아무튼 저희가 중간중간에 또 다음번에도 아마 다음 달 하반기쯤에 목요일날 언제 뵐 건데요. 그때까지 또 질문해 주시면은 쭉 또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도 기울여 주시고 또 질문들이 다 좋은 질문들이어서 저희도 말씀 드리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그 커뮤니티에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은 다음 달에 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